며칠 전에 노벨문학상 시상식 보셨어요? 대단하죠. 예. 수상자 명단에 한국인이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일단 성함 자체가 한강. 어떻게? 와. 너무 노벨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한강. 처음부터 한강으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같은 작가로서 사실 이번에 한강 작가님 수상하시는 거 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대세는 문학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 여기 오면 이쪽에 조금 높아져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단이 단이 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올려드렸어야죠. 아이고. 사실 이번에 노벨상 가운데 물론 언제나 노벨상이 이제 수여된 다음에 이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화학상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이. 네네. 왜냐하면은 그 노벨 화학상이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팀의 데미스 허사비스라고 아시죠? 알파고를 알파고의 만들었던 알파고? 그 사람에게 노벨상이 수여됐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하사비스라는 사람은 화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네, 화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게 그 데미스 허사비스가 만든 알파고를 좀 변형한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근데 얘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요. 네. 근데 그 단백질의 구조 예측이 그 과학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오래 걸릴 만한 이 예측을 다 해결해 버리고 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를 인공지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노벨상을 앞으로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노벨 AI상을 만들어야겠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요. 노벨 AI. 네. 지금 최근에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거는 거의 인공지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최근 노벨상에 인공지능만큼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의학 분야예요. 네, 이번에 생리의학상, 노벨 생리의학상도 바이오 의학이 받았고요. 작년에 역시 바이오 의약품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학 교수님 언급하신 그 이번 화학상,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해서 바이오 신약 개발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받은 상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벨상에서는 지금 바이오 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네, 오늘의 주제 바이오 약입니다. 바이오 약. 바이오도 많이 들어봤고 약도 많이 들어봤는데 바이오 약 붙여놓으니까 이거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막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지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바이오가 무슨 뜻이죠? 바이오를 모르고 바이오 약을 얘기한다고? BIO. 알려주지 마. 바이오 무슨 뜻이에요? BIO. 바이오 뜻 몰라. 잠깐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바이오 뜻 몰라. 생명. 바이오 뜻 몰라. 그리고 바이오 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지금 그 원론적인 걸 알지 못하고 알려주세요. 반성할게요. 바이오가 무슨 뜻입니까? 알면 물어봤겠니? 나는 물어봤잖아. 나는 아는 척 안 했어. 바이오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 바이오는 바로 생명이란 뜻이었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어쨌든 바이오라는 것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헤맬 정도로 근데 거기에 약까지 붙여놓으니까 바이오 약 한번 오늘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약이라고 하면은 약국에 진열된 뭐 약이나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제도 있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있고 항생제 뭐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의약품은 대부분 합성 의약품이에요. 예. 근데 바이오 약은 약인데 이런 합성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의약품입니다. 일단 그 합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써보면 이렇게 종이 하나에다 금방 쓸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구조라서요. 그건 이제 금방 화학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다기보다는 생명체에게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세포에서 키운다고 할까? 키워서 만들어내는 약. 굉장히 복잡한 만큼 훨씬 더 그 디테일하게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디테일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2023년에 그 매출액이 그 10위에 들었던 의약품 가운데 7개가 바로 이 바이오 의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항약보다. 그렇죠. 네. 노벨상 아까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지만 이게 현재 굉장히 핫하다는 뜻이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할 얘기가 아주 많은.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약 얘기만 하려고 해도 이거 밤새 얘기해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찝어서 작게만 얘기할 텐데 오늘은 약, 특히 이 바이오 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 벌써부터 지식 도파민이 막 샘솟는데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5분의 시그니처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주제와 관련된 5분 남짓의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형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보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자, 오늘 놀라운 5분 이 사진 한 장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수정 테이프 아니에요? 화이트. 화이트. 사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어떤 물건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건 약입니다. 약이요? 저걸 먹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지만 저것도 약입니다. 바르는 거예요? 연고? 바르지는 않지만 피부에 대기는 합니다. 아니, 잠깐 오늘 스무고개 하러 나오신 거는 아니 무슨 몇 개 남았죠? 예? 지금 어떻게 쓰는 약인 거예요? 저 자체가 약인데 저러한 약을 통칭해서 전자약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약은 영어로 electroceutical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비교적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약입니다. 근데 사실 저것 자체는 약이라고는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의료기기나 최근에는 큰 범주에서 넓은 범주에서 약의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저 약은 어디 아플 때 써요? 저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코감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부비동염 또는 알러지 때문에 콧물도 나오고 또 양쪽 부비동이 가득 차서 멍하고 아픕니다. 그럴 때 저 기기를 여기다 대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기장이 나와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일단은 혈관을 축소해 줍니다. 그래서 콧물이 적게 나오게 해주고요. 동시에 이 피부에 분포해 있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 3차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이제 알러지 또 코감기에 쓰는 약들은 주로 먹는 약인데 맞아요. 먹게 되면은 졸립죠. 맞아요. 항히스타민제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저러한 전자약은 그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죠. 그리고 증상도 금방 없어진다라고 하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럼 혹시 코감기 말고도 좀 더 심각한 질환에 쓰이는 전자약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올해 허가를 받은 전자약인데요. 이것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게 장착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전자기장이 나와 이제 소위 말하는 암세포를 괴사,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임상시험을 해보았더니 생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임상시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죠. 다만 아직까지 저러한 전자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쓰던 항암제에 부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죠. 즉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개이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게이득.
저렇게 지적인 분이 아니 오늘 갑자기. 사실 지금까지 돈을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약은 이전까지는 리피토라고 하는 약입니다. 리피토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리피토로 벌어들인 돈이 전 세계에서 무려 200조에 해당합니다. 200조. 그런데 이 리피토의 아성에 도전했던 약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약들이 소위 오늘의 주제인 바이오 약들입니다. 첫 번째가 휴미. 이 약은 류마티즘 환자와 같은 결체조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나 아니면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 사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데 이게 이제 계속 매출 1위를 찍으면서 몇 년 동안 최고로 많이 팔린 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미도 최근에 1위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키트루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는 단일군 항체, 단일 클론 항체로서 바이오 약품 또는 바이오 약입니다. 뭐 매출액 1위를 차지할 정도면 저는 당연히 타이레땡 뭐 이런 뭐 그런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약일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 저런 거 맞았다는 얘기 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뭐 그냥 약이라 그러면은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엔 뭐 개보땡 이런 뭐 거.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한두 번씩 다 바이오 의약품을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요? 우리 다? 뭐 대부분은 아마 받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지? 나 뭐 맞았지?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네네네. 바로 코로나 백신 이게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2 정도가 한 번 이상 맞았다라고 추정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 큰 범주에서 바이오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약이 가까이 가기 힘든 존재는 아니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맞아야 하는 인슐린, 성장 호르몬, 또 보톡스 이런 것들도 다 바이오약입니다. 그리고 보톡스도 바이오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톡스 자체도 바이오약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바이오약이 바로 비만 치료제인 위고땡. 네, 그 약도 바이오약입니다. 약간 사실 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이 합성의약품의 시대는 가고 바이오 의약품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책 제목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편집 삭제하셔도 무방한 건데. 아 왜요? 오신 김에 책 이름도 널리 알리시고. 편집하면 또 약간 언짢으실 거 아니에요. 그 육자성어로 말하면 불감청일지언정 고서원이다. 감히 제가 청하지는 못하나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바다. 네. 오늘 재밌는데요? 갑자기. 야, 오늘 재밌다. 고맙습니다. 바이오약이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핫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를 희망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와. 저는 깜짝 놀란 포인트가 강연을 하시다가 우리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떠들어봐 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다가 우리 말이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본인 다음 문장으로 쫙쫙 찾아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요. 방송 경험이 많으세요? 방송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는 싶어 합니다. 오, 캐릭터가 그래서 확실하시다. 귀하신데요? 앞으로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미디어에서. 딴 데서 만나겠는데요?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이오 약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보톡스, 성장 호르몬, 코로나 백신 이렇게잖아요. 얘네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라 이거 주사다. 그러네? 그쵸? 이거 맞는 거예요? 진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투여합니다. 그러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바이오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방식으로는 이제 흡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쉽지 않지요. 그래서 주사로 활용을 하고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약은 일단 먹는 순간에 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약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일종의 소화가 돼서 형태가 바뀌게 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2040년 전 국민 암 백신 맞는다. 암 백신이 생겨요? 암 백신, 이거 진짜 세다. 암 정복해요? 세다. 암을 백신으로 맞는다. 이게 오늘의 가설입니다. 일단 16년은 버텨야겠네. 그러면 암은 정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제, 암 정복, 암에 걸리면 누구든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암이 백신 같은 형태로 우리를 예방시켜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가설이.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땡. 네, 이쪽 아시죠? 맞았어요. 모더땡이 활발히 지금 암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더땡 최고 책임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빠르면 5년 안에 모든 종류 질병 분야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뭐 독감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에 살짝 예측해서 살짝 집어넣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 좀 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닌가요? 약간 그 몽타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면 털릴 텐데 미리 약한 비슷하게 생긴 도둑을 넣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경찰들이 이제 몽타주만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실제로 걸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암 백신도 암 세포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mRNA, M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mRNA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이 mRNA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을 우리 몸이 이거는 내게 아닌데 라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몽타주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바로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들어갔거든요. 네. 커털린 커리커와 드루 와이스만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작년에 특히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네. 사실은 암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모더땡에서 이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바로 빠르게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도 하는데요. 보통의 백신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면역계가 알아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면역계가 딱 반응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몽타주,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데요. mRNA 백신은 아예 요것만, 요 알아볼 수 있는 부위만 따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요 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mRNA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균을 통째로 넣을 필요 없이 이것만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면 들어간 mRNA가 이것만 탁 만들고 면역계가 반응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바로 칠 수 있는 거죠.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모더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종류의 어떤 병원균을 다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5년 내에 뭐 백신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몽타주도 복잡하니까 문신 하나만 그러니까 뭐 목에 해골 문신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RNA는 심플하게. 문신만 딱 만드는 거죠. 문신만 딱 만들어서 해골 문신은 나쁜 놈이야. 사실 그것만 경제적으로 알려주는.